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행복요양원 3층 304호실. 겨우 10평 남짓한 공간에서 박종수 할아버지가 창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멍하니 바깥을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것은 삭막한 아파트 단지와 바쁘게 지나다니는 사람들 뿐이었죠.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깊은 외로움과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아침 식사 시간이에요. 김간병인이 문을 두드리며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박종수 할아버지는 고개도 돌리지 않으신 채 계속해서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저는 배가 별로 안 고픕니다. 미안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기력이 없었습니다. 마치 삶의 의욕 자체를 잃어버린 것처럼 들렸죠. 그래도 조금이라도 드셔야죠. 벌써 3일째 제대로 못 드시고 계시잖아요. 이러시면 건강이 더 나빠져요. 김간병인은 15년 넘게 요양원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을 돌봐왔지만 박종수 할아버지처럼 깊은 우울감에 빠진 분은 처음이었어요. 특히 가족들의 냉대가 이렇게 심한 경우는 정말 드물었거든요. 할아버지의 침대 머리맡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인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10년 전 큰아들 민호의 결혼식 사진이었죠. 그때는 모든 가족이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저 색바랜 추억 속 한 장면일 뿐이었습니다. 사진 속 할아버지는 검정 정장을 차려입고 자랑스럽게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계셨어요. 그때만 해도 대성건설 사장으로서 당당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이 며칠이죠? 12월 15일이에요, 할아버지. 아, 민호 생일이 이번 주인데. 할아버지의 거칠어진 손이 살짝 떨리며 사진을 어루만지셨습니다. 큰아들 민호는 이제 52세가 되었지만 아버지에게 생일 축하 인사 한 통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마찬가지였죠. 요양원에 오신 지 벌써 2년째.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던 자식들이 한 달에 한 번으로, 그 다음엔 3개월에 한 번으로, 이제는 아예 얼굴도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전화조차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할아버지 아드님께서 전화 오셨을 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김간병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난주 있었던 그 차가운 통화를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퇴소 준비하라고 했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민호는 지난주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양원비가 너무 부담돼요. 월 180만 원씩 내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다른 곳을 알아보시든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해서 공립요양원 가시든지. 저희도 살기 어려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할아버지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참담했거든요. 한때는 월 매출 수십억을 올리던 대성건설 사장이었는데 이제는 월 180만 원조차 부담스러워하는 자식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도 할아버지는 홀로 앉아 계셨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가족들이 면회 와서 함께 식사를 하거나 적어도 서로 대화라도 나누는데 박종수 할아버지만 덩그러니 혼자 앉아 차가워진 미역국을 젓가락으로 휘저으며 시간을 보내고 계셨죠. 박할머니 따님이 또 오셨네요. 매주 빠짐없이 오시니까 부럽습니다. 그러게요. 저희 이 할머니는 아들이 3명이나 되는데도 돌아가면서 오시더라고요. 우리 할아버지는 언제 가족분들이 오시려나. 다른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간병인들의 작은 대화가 할아버지 귀에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며 숨이 막혀오는 것 같았어요.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할아버지에게는 큰아들 민호와 둘째 딸 은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자랑스러운 자식들이었죠. 민호는 H건설에서 부장으로 승진했고 은영이는 S대병원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둘 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자랑스러운 자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할아버지의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우리 집까지 경매에 넘어갈 뻔했잖아요. 연대보증을 서달라고 하시더니 결국 이렇게 되네요. 아버지가 사업만 제대로 하셨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이제 와서 우리한테 의지하시려고 하세요. 자식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가족들은 할아버지를 멀리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이해한다고 괜찮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내가 정말 자식들에게 짐만 되는 아버지인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내일이면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서 공립요양원에 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차라리 할아버지 저녁 식사 준비됐어요. 김간병인의 목소리에 할아버지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고맙지만 오늘은 방에서 쉬고 싶어요. 알겠어요. 그럼 간단한 거라도 갖다 드릴게요. 김간병인은 할아버지의 마음을 알 것 같아서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지켜본 할아버지는 원래 다른 어르신들보다 훨씬 예의 바르고 따뜻한 분이었거든요. 하지만 가족들의 냉대 때문에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우울해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리고 계셨습니다. 과연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맞는 걸까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아버지로 기억되는 것이 맞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8시. 행복요양원 앞 4차선 도로가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야? 차들이 왜 이렇게 많이? 요양원 맞은편 아파트 주민들이 베란다로 나와 아래를 내려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들이 하나둘씩 나타나더니 어느새 요양원 앞 도로를 가득 메우기 시작했거든요. 첫 번째로 나타난 것은 검은색 제네시스 G90이었습니다. 그 뒤로 벤츠 S클래스, BMW 7 시리즈, 또 다른 제네시스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정렬하기 시작했어요. 모두 최신형 고급차들이었죠. 1대, 2대, 3대. 어머, 도대체 몇 대나 되는 거야? 요양원 1층 데스크에서 근무하던 박 간호사가 창문에 달라붙어 밖을 내다봤습니다. 차량들은 계속해서 늘어나 결국 요양원 앞 도로부터 시작해서 신천역 방향으로 1km가 넘게 줄을 이루었습니다. 이거 완전 대통령이라도 오시는 건가? 아니면 재벌 회장님이라도. 요양원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기 그지없던 행복요양원 앞이 갑자기 이런 대규모 행렬로 가득 차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김간병인이 급하게 3층으로 뛰어 올라가 박종수 할아버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큰일 났어요. 왜 그래요? 무슨 일이? 할아버지가 침대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김간병인의 얼굴에는 당황함과 흥분이 가득했어요. 밖에 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 있어요. 혹시 할아버지 오시는 분들인가요? 제가요? 그럴 리가. 할아버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나, 할아버지가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검은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차에서 우르르 내리고 있었거든요.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남녀들이 모두 정중한 자세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 상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마치 중요한 의식에 참석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진지하고 경건했습니다. 이게 뭔 일이지? 할아버지 자신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자신을 찾아온 것일까요? 그때 요양원 원장이 허둥지둥 3층까지 뛰어 올라왔습니다. 평소에는 점잖고 침착한 성격이었는데 오늘은 완전히 당황한 모습이었어요.
박종수 어르신. 아래 로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어르신을 찾고 계세요. 저를 찾는다고요? 네. 정태원 이사장님이라는 분이 꼭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그분 말로는 오늘 중에 어르신을 모시러 왔다고. 정태원. 할아버지에게는 전혀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봐도 그런 이름의 사람을 아는 것 같지 않았어요. 혹시 잘못 찾아오신 건 아닐까요? 저는 그런 분을 모르는데. 아닙니다. 분명히 박종수 어르신을 찾으신다고 하셨어요. 그것도 행복요양원 3층 304호실에 계신 박종수 어르신이라고 정확히 말씀하셨거든요.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신의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은 진짜로 자신을 찾아온 것이 분명했거든요. 1층 로비로 내려간 할아버지는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넓지 않은 요양원 로비가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 앞에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성이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어요. 박종수 회장님. 그 남성이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깊숙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뒤로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어요. 마치 하나의 오케스트라처럼 완벽하게 동작이 일치했습니다. 회장님이라뇨. 저는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일 뿐인데요. 할아버지가 당황해하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모두에게는 정말 소중하고 존경스러운 분이십니다. 정태원이라고 소개한 그 남성의 눈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 표정을 보니 단순한 예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정태원이라고 합니다. 희망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희망재단.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지만 여전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이유가 회장님께서 오늘 이곳을 나가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두 모시러 왔습니다. 정태원의 말에 할아버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도 이들이 왜 자신을 이렇게 극진하게 대하는지도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 로비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디 계세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큰아들 민호와 둘째 딸 은영이 급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아마 요양원에서 연락을 받고 급히 온 모양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민호가 로비에 가득한 사람들을 보며 당황해했습니다. 은영도 마찬가지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분들이 누구세요? 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태원이 민호와 은영을 바라보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태원이라고 합니다. 회장님의 따님과 아드님이시군요. 회장님이라고요? 저희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호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반문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요양원에 계신 아버지를 회장님이라고 부르다니 뭔가 착각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박종수 회장님 말씀입니다. 정태원의 확신에 찬 대답에 민호와 은영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하셔서 이곳에 계시는 거예요. 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따님과 아드님께서 회장님에 대해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정태원의 말에 할아버지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거든요. 그때 로비 밖에서 또 다른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계신가요? 정말 오랜만에 뵙겠네요. 회장님 덕분에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니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할머니부터 어린 대학생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모두 같은 목적으로 모여든 것 같았어요. 요양원 원장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오셔서 다른 어르신들이 놀라실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늘 회장님을 놓칠 수 없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정태원이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그럼 회장님, 잠시 밖으로 나가서 인사를 받으시겠습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회장님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자신을 찾아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빛에서 진정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럼 잠깐 나가보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정태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민호와 은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뭔가 자신들이 모르는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 정문을 나서는 순간 할아버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정말로 100여 대의 검은 고급차들이 일렬로 서 있었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거든요. 이 모든 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미치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회장님, 설명해드려도 될까요? 정태원 이사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호와 은영은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죠. 15년 전 제 아들이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정태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의 절망적인 기억이 되살아났거든요. 당시 정태원은 서울 마포구에서 작은 삼겹살집 정간의 고깃집을 운영하는 평범한 자영업자였습니다. 하루 매출이 50만 원을 넘으면 좋은 날이었고 월세 80만 원에 생활비까지 빼고 나면 저축할 돈은 거의 없었죠. 그런데 8살 아들 준혁이가 갑자기 열이 나고 계속 아프다고 하더니 S병원에서 급성 백혈병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비가 3,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그때 제가 가진 돈은 통장에 120만 원이 전부였어요. 정태원의 목소리에 당시의 절망이 그대로 배어 있었습니다.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해봤지만 신용등급이 낮아서 거절당했고 친척들한테 빌려달라고 했지만 다들 사정이 어렵다고.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때 S병원 소아과 병동 복도에서 정태원은 밤새 울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 상태인 아들을 지키고 있었고 자신은 수술비를 마련할 방법을 찾아 헤매고 있었거든요. 그때 밤 11시쯤이었어요. 제가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싸고 울고 있을 때 깔끔한 정장을 입은 50대 중반의 남성분이 조용히 다가오셨어요. 정태원이 박종수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아이가 많이 아픈가 보네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낯선 분인데도 그때 너무 절망적이어서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그 남성은 잠시 조용히 듣고 있다가 정태원의 손에 봉투 하나를 살짝 건넸습니다. 이걸로 아이 치료 받으세요.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누구세요? 왜 저희를? 이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아이가 건강해지는 게 가장 중요하죠. 나중에 여유가 생기시면 다른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세요라고 하시고는 그냥 가버리셨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정확히 3,5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말한 수술비와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이었어요. 그분이 바로 박종수 회장님이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일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때는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도운 것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그 아버님이 네, 맞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의 도움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정태원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아들의 수술이 성공한 후에도 박종수 할아버지는 정태원 가족을 계속 도왔습니다. 6개월간의 항암 치료비 매월 200만 원, 1년간의 재활치료비 월 150만 원은 물론이고 정태원이 치료비 때문에 가게를 팔아야 할 위기에 처했을 때는 새로운 사업 자금 5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셨거든요. 총 2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회장님은 절대 이름을 밝히지 않으셨어요. 항상 익명의 후원자로만. 3년 후에야 우연히 알게 되었죠.
그때 또 다른 분도 계셨어요. 정태원이 주변에 있던 20대 초반 여성을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미영아, 이리 와서 인사드려. 깔끔한 인상의 여성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간호사 가운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병원에서 일하는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회장님께서 저희 가족을 7년간 도와주신 분이에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혼자 저와 동생을 키우실 때 미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년 전 미영이가 대학교 2학년일 때였습니다. 택시 운전을 하시던 아버지가 음주운전자와의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가해자는 무보험의 무직이어서 제대로 된 보상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해서 하루에 4만 원을 벌어오셨어요. 그것도 일이 있을 때만. 등록금을 낼 수 없어서 휴학계를 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대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익명의 후원자가 미영이의 등록금을 지원하겠다고 했다는 것이었어요. 매 학기 350만 원씩 4년 내내. 그뿐만 아니라 동생 고등학교 학비월 30만 원, 어머니가 디스크 수술 받으실 때 병원비 800만 원까지. 총 7년간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익명으로 지원해 주셨어요. 미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장학재단에서 실수로 후원자 이름이 적힌 서류를 보여줬거든요. 박종수 회장님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S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분들에게 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알려지는 게 부담스러우셨던 거죠. 미영아, 이제 훌륭한 간호사가 되었구나. 네. 회장님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은영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도 간호사인데 아버지가 이렇게 간호사의 꿈을 키워주고 계셨다니. 정태원이 민호와 은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분들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계세요. 장학금을 받은 대학생들만 200명이 넘고 의료비를 지원받은 가족들이 150가구, 사업 자금을 지원받은 분들이 80여 명. 회장님께서 워낙 조용히 하셔서 저희도 아직 파악 못한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민호와 은영은 점점 더 놀라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전혀 몰랐던 아버지의 또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면 아버지의 사업이 어떻게 실패할 수 있었을까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회장님, 저희도 인사드리고 싶어요. 행복요양원 정문 밖으로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정태원과 미영이의 이야기를 들은 후 이제 다른 분들도 차례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했거든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이 정말 아버지를 알고 계신다는 건가요? 정태원 이사장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지난 20년간 도우신 분들이에요. 오늘 소식을 듣고 부산, 대구, 광주, 심지어 제주도에서까지 달려오신 거죠. 첫 번째로 나온 것은 정태원의 아들 준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기억하세요? 10살 정도의 남자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건강해 보이는 얼굴에 생기가 넘쳤어요. 준혁이구나. 이렇게 훌쩍 컸네. 할아버지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축구선수가 되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살려주신 생명이니까 열심히 살면서 다른 사람들도 많이 도울 거예요. 준혁이가 할아버지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래,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준혁이가 꿈을 이루는 모습을 보고 싶구나. 그 다음으로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손이 많이 떨리고 있었지만 정성스럽게 절을 올렸어요. 할머니 일어나세요. 그러시면 안 되죠. 할아버지가 급하게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8년 전에 남편이 쓰러져서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걱정하고 있을 때 회장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남편이 그때 죽었을 거예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장 수술비 2,800만 원을 하룻밤 사이에 마련해 주셨어요. 지금도 남편이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건 모두 회장님 덕분이에요. 8년간 매일 회장님을 위해 기도했어요. 이후로는 감사 인사가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회장님, 딸의 백혈병 치료비 덕분에 살릴 수 있었어요. 사업 자금 지원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아들 교통사고 때 의료비 지원 감사했어요. 장학금으로 대학 졸업하고 지금 교사하고 있어요. 집 경매 위기 때 도와주셔서 가족이 흩어지지 않았어요. 한 명 한 명이 지나갈 때마다 간단하지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어떤 분들은 환한 미소로 어떤 분들은 깊은 절로 고마움을 전했어요. 특히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대학생 한 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민수예요.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실직하셔서 자퇴할 뻔했는데 회장님 장학금으로 대학까지 졸업하고 지금 H건설에서 일하고 있어요. 민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아버지가 도운 사람이 있다니. 앞으로 제가 회장님처럼 어려운 후배들을 도울 거예요. 약 1시간 동안 400여 명의 사람들이 차례대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었어요. 은영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알려지면 좋지 않아서 늘 조용히 하려고 했단다. 정태원 이사장이 민호와 은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사드린 분들도 일부에 불과해요. 오늘 오지 못한 분들이 더 많거든요. 회장님께서 도우신 분들을 모두 합치면 1,000명이 넘을 거예요. 1,000명. 민호와 은영은 그 숫자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아버지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사업이 실패했던 걸까요? 이제 정말 중요한 진실이 밝혀질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정태원 이사장이 조심스럽게 더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주변의 수백 명이 조용해지며 그의 말에 집중했어요. 민호 씨, 은영 씨. 회장님의 사업이 왜 어려워졌는지 정말 아시나요? 민호가 씁쓸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실패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버지께서 무리한 투자를 하신다고 말렸는데. 아닙니다. 정태원의 단호한 대답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회장님께서 운영하시던 대성건설이 부도가 난 진짜 이유는 정태원이 잠시 멈춘 후 무겁게 계속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을 도우시다가 회사 자금이 부족해진 거예요. 민호와 은영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3년 전 회장님 회사가 어려워지기 시작한 시기를 정확히 기억해 보세요. 2021년 7월이었죠. 그때 대구에서 큰 화재가 났었어요. 정태원의 말에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대구 아파트 화재로 50여 가구가 집을 잃었던 참혹한 사건이었어요. 회장님께서 그 화재 피해자 가족들을 위해 임시 거주지를 마련해 주시고 6개월간 생활비까지 지원하셨어요. 한 가족당 평균 3천만 원씩. 3천만 원 곱하기 50가구면 15억. 민호가 계산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정태원이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경북 지역 수의 피해자들도 도우셨어요. 집이 침수된 30가구에 집 수리비와 생활비로 가구당 2천만 원씩. 또 6억이죠. 그리고 그해 가을에는 코로나로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을 위해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셨어요. 200가구에 가구당 500만 원씩. 10억 원이요. 민호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15억 더하기 6억 더하기 10억. 31억 원. 맞습니다. 2021년 한 해에만 31억 원을 지원하셨어요. 그런데 그해 대성건설 매출이 50억 원이었거든요.
은영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매출의 60%를 남을 도우는 데 쓰셨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건설업은 자재비, 인건비가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니까 실제 이익은 매출의 10% 정도인 5억 원밖에 안 됐어요. 정태원이 심각한 표로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는 26억 원의 적자가 났던 거죠. 회장님은 개인 재산과 회사 자금을 모두 털어서 사람들을 도우셨어요. 그 다음 해인 2022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정태원이 무거운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그 해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경기도 집중호우 피해자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까지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셨어요. 결국 2022년 말에는 회사 자금이 완전히 바닥났어요. 은행 대출도 한계에 달했고 개인 재산도 모두 소진됐죠.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저희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하신 것도 맞습니다. 회장님은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셨어요. 연대보증을 받아서라도 자금을 마련해서 약속한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셨던 거예요. 은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버지가 사업 욕심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했어요. 회장님은 끝까지 진실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그리고 도움받은 분들이 부담스러워할까봐. 정태원의 말에 할아버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내 선택에 후회는 없다. 사업은 다시 할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은 한 번뿐이니까. 할아버지의 담담한 말에 주변 사람들이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민호가 무릎을 꿇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아버지가 실패한 사업가라고 생각했어요. 가족에게 피해만 주는 아버지라고. 정말 죄송해요. 은영도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2년 동안 연락도 안 드렸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두 자녀의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주변에 있던 수백 명의 사람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정한 선행을 하시던 분이 가족들에게는 오해받고 계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웠거든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민호가 무릎을 꿇은 채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평생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것조차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정말 못된 자식들이었어요. 은영도 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으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2년간 아버지와 연락을 끊고 지낸 것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행복요양원 앞에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두 조용히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아버지,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H건설에서 부장으로 승진했다고, 아파트를 샀다고, 아이들 성적이 좋다고, 좋은 일만 자랑하려고 전화드렸으면서 정작 아버지가 어려우실 때는 피했잖아요. 은영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흐느꼈습니다. 아버지 요양원 오시는 날도 저희가 바쁘다고 못 온다고 했잖아요. 김간병희님께서 혼자 와서 짐 정리해 주시고 아버지 혼자 택시 타고 오셨다면서요. 할아버지는 두 자녀의 머리를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 드셨습니다. 원망스럽기도 했고 안쓰럽기도 했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사랑스러웠어요. 그때 정말 서러웠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마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요양원 첫날 밤에 혼자 앉아서 우리 가족 사진을 보면서 울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했나 하면서. 아버지, 민호와 은영이 더욱 세게 울었습니다. 특히 민호 생일날.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축하 전화 한 통 없을 때는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낡은 핸드폰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전화기에 너희들 번호가 저장되어 있는데 매일 보면서도 전화를 걸 용기가 안 났다. 너희들이 또 귀찮아할까봐. 핸드폰 화면에는 큰아들 민호, 둘째 은영이라고 저장되어 있었는데 마지막 통화 기록이 8개월 전이었어요. 김간병이 님이 가족들께 연락해보세요라고 하실 때마다 애들이 바쁘다, 나중에라고 했는데 사실은 거절당할까봐 무서웠다. 정태원 이사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회장님께서 요양원에 계실 때도 계속 선행은 하고 계셨어요. 네. 민호와 은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받으시는 용돈으로도 매월 30만 원씩 고아원에 보내고 계셨거든요. 김간병인이 앞으로 나오며 증언했습니다. 맞아요. 할아버지께서 매월 저에게 이 돈을 근처 고아원에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당신은 과자 하나 사드시지 않으면서. 그리고 요양원에서 돌아가신 다른 어르신 장례식에도 꼭 조문을 가셨어요. 가족이 없는 분들 장례식에는 꼭. 할아버지의 선행은 요양원에서도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호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성인이세요. 진짜 성인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아버지를 짐으로 생각했어요. 요양원비 180만 원이 부담된다고 다른 곳으로 가시라고. 은영이 자신의 뺨을 때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S병원에서 월급 400만 원을 받으면서 아버지 요양원비가 부담된다고. 정말 못된 딸이었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도 흐느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가족들에게 오해받고 계셨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팠거든요. 회장님, 정태원이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견디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회장님께서 도우신 모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가족들이 진실을 알게 되셨잖아요. 할아버지는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두 자녀를 바라보셨습니다. 원망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안쓰러운 마음이 더 컸어요. 민호야, 은영아, 일어나거라. 하지만 두 자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는 일어날 수 없어요. 저희가 2년 동안 한 일을 생각하면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요. 민호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요양원에서 나가시라고 했을 때 아버지 표정이 어땠는지 이제야 생각해보니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요? 아버지 혼자 짐 싸시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해 하셨을 텐데. 은영도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러움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그래도 너희들은 내 자식들이다.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두 자녀의 머리를 어루만지셨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 말을 들은 순간 민호와 은영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 앞에서 모든 원망과 상처가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야, 은영아, 이제 일어나거라. 할아버지가 두 자녀의 팔을 잡고 천천히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70대 후반의 연로한 몸이었지만 자식들을 일으켜 세우는 힘만큼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민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용서고 뭐고. 애초에 원망한 적이 없다. 할아버지의 말에 은영이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데. 은영아. 할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간호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자랑스럽다. 내가 너희들에게 바란 건 바로 그거였어. 아버지. 민호도 마찬가지다. H건설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할아버지가 주변을 둘러보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분들을 도운 것도
사실은 너희들 때문이었다. 저희들 때문에요. 민호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렇다. 너희들이 어렸을 때 항상 말했잖아. 아빠, 우리 가족도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 안 돼요. 라고. 할아버지의 말에 어린 시절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정말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았어요. 그때 내가 약속했잖아. 아빠가 돈을 많이 벌면 꼭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게라고. 아, 기억나요. 은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한 거였어. 너희들이 자랑스러워할 아버지가 되고 싶었거든. 할아버지의 고백에 두 자녀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는 줄도 모르고 오히려 실패한 사업가라고 생각했구나. 아버지, 죄송해요. 이제 그런 말 하지 마라. 할아버지가 두 자녀를 꼭 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이란 게 뭔가?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는 거 아닌가?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 다행이다. 그때 정태원 이사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회장님, 말씀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회장님을 뵙기 위해 모였는데 할아버지가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더 감사하죠. 회장님 덕분에 살 수 있었어요. 여기저기서 감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을 들어 조용히 하시라는 신호를 보내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을 도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네.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제가 어려운 시기에 가족들에게 오해받고 혼자 외로워할 때 여러분들이 잘 살고 계시다는 소식이 저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어요. 할아버지의 말에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혁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 미영이가 간호사가 된 소식,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여러분들의 웃음은 제 마음속에 평생 남을 거예요.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말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할아버지가 민호와 은영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 자식들이 진실을 알게 되었고 다시 화목한 가족이 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민호와 은영이 아버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가 아버지를 모실게요. 요양원은 나오시고 저희 집에서 함께 사세요. 아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흔드셨습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다. 새로운 일이요? 정태원 이사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회장님, 저희 희망재단에서 고문으로 일해주시면 어떨까요? 회장님의 경험과 철학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이분들. 정태원이 주변 사람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모두 회장님과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해요. 회장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고 하세요.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모두 함께 할게요. 준혁이가 앞으로 뛰어나와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커서 할아버지 일 도와드릴게요.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준혁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 함께 좋은 일 하자꾸나.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진정한 선행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모인 뜻깊은 순간이었어요. 아버지, 그럼 희망재단 사무실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정태원 이사장이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민호와 은영의 팔에 의지하며 천천히 검은 제네시스 지구십 쪽으로 걸어가셨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양쪽으로 길을 만들어드리며 깊숙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마치 영웅을 환송하는 것 같은 장면이었죠. 회장님 건강하세요. 저희가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어요. 곳곳에서 감사와 응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차에 타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도우며 살아가요. 민호와 은영도 아버지와 함께 차에 탔습니다. 2년 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순간이었어요. 차들이 출발하자 100대가 넘는 검은 고급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대통령 행렬 같은 웅장한 모습이었죠. 10개월 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희망재단 사무실에서는 활기찬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번 달 장학금 신청자가 200명을 넘었어요. 정태원 이사장이 보고서를 들고 박종수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희망재단 명예회장으로 일하고 계셨어요. 그래. 그럼 심사를 더 꼼꼼히 해야겠네. 정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부터 지원해주자. 할아버지 옆에는 민호와 은영도 함께 있었습니다. 둘 다 회사 일을 마치고 재단 일을 돕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제가 간호사니까 의료비 지원 심사는 제가 맡을게요. 나는 건설 쪽 일을 해봤으니까 화재나 수해 피해 복구 지원을 담당하겠어요. 두 자녀가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정말 기특하다. 우리 가족이 함께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니.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그때 준혁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학교에서 어려운 친구들을 위한 모금 활동했어요. 오, 그래? 우리 준혁이가 대단하네. 네. 30만 원 모았어요. 할아버지처럼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세요. 준혁이가 돼지 저금통을 할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고맙다, 준혁아. 내 마음이 가장 소중해. 할아버지가 준혁이를 안아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실에는 할아버지가 도우셨던 분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주고 계셨어요. 미영이는 의료 상담을, 민수는 학습 지도를, 영수 씨 부부는 생활 상담을 맡아서 하고 있었죠. 해가 질 무렵 할아버지는 가족들과 함께 희망재단 옥상에 올라가셨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멋진 전망이었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행복하세요? 은영이 아버지의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지.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고 좋은 사람들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민호가 아버지의 다른 쪽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저희가 아버지처럼 살겠어요. 남을 돕는 기쁨을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살아라.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사람을 도운 기억은 평생 마음에 남는단다. 할아버지가 두 자녀를 바라보며 흐뭇해하셨습니다. 그때 정태원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회장님, 대박 소식이에요. 무슨 일인가? KBS에서 회장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해요. 진짜 부자라는 제목으로요. 진짜 부자? 네.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마음이 부자인 분이라는 뜻이래요. 할아버지가 머리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건 사양하겠네. 너무 드러나는 건 좋지 않아. 하지만 회장님 이야기가 알려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선행에 동참할 수 있어요. 민호가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아버지, 준혁이 말이 맞아요. 아버지의 삶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은영도 동의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조건이 있어. 나보다는 도움받은 분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다뤄달라고 해. 그분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는지 말이야. 알겠습니다, 회장님. 해가 완전히 진 서울 시내에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족들과 함께 아름다운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끼셨어요. 여보세요? 희망재단입니다. 사무실에서는 아직도 전화가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들의 연락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박종수 할아버지가 시작한 선행의 씨앗이 이제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다시 화목해진 가족이 있었어요.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